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사들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당국은 여전히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며 보험료를 압박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불만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채용비리와 특혜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LS전선의 고압 직류송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70년간 끊어진 남과 북의 전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제한한다는 개념인데 집값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육박하며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매년 손을 봐도 여전히 줄지 않는 손해율 때문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제한을 걸던 당국은 이번에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며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전망을 절반가량 낮췄습니다. 보험업계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 당시 대부분의 상품이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갱신형 상품도 3년 또는 5년 등으로 갱신 주기가 길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가 오르거나 손해율이 증가해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거나 뒤늦게 올려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다른 상품에 더해 끼워 팔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으나 손해율이 매년 높아지고 생보사마저 실손보험 시장에 뛰어들어 과당 경쟁이 일어나면서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제살 깎아먹기식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올해도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구실손보험은 133.9%, 신실손보험은 119.6%로 본전 기준선인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09년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병원비 일부를 본인도 부담하도록 한 표준화를 적용했고 이때를 기준으로 이전에 판매한 구실손보험과 이후 판매한 신실손보험으로 나뉩니다. 당국은 내년 구실손보험은 8에서 12%, 신실손보험은 6에서 12%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진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판단으로 그나마 전망 인상률을 절반가량 낮춘 결과입니다. 보험업계는 불만스러워합니다. 해마다 높은 손해율 탓에 건강보험의 반사이익만으론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손해율을 낮춰야 하는 보험사 간 입장차가 발생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국감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초 총 59명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증인 명단에는 시중은행장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시중은행 수장들은 매번 국감장에서 호통을 들어야 했던 망신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금융권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용 비리 의혹과 올해 불거진 대출금리 조작 논란 등으로 은행장들의 대거 소환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들은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 있거나 수차례 진실 공방을 다룬 사안이어서 국감장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이 긴장하는 것은 지난해 국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폭로된 이후 1년 가까이 극심한 후폭풍을 겪은 탓입니다.
이 일로 많은 은행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은 말 그대로 갑자기 터져나와 대처할 수가 없었다면서 올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만큼 11일 금융위, 12일 금감원 국감 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의 CEO는 올해도 국감장을 향합니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K뱅크의 인가과정 특혜 의혹과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영업 행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계획 중인 만큼 평소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의 차별화된 성과 여부를 두 CEO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도 이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공장을 돌리든 철도를 놓든 한다는 얘긴데요. 70년간 남과 북의 끊어진 전기를 잇기 위해 국가 간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케이블 드럼에 전선이 풀리고 있습니다. 성인 팔뚝보다 굵은 이 전선은 땅속에 묻혀 고압의 전기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LS 전선이 시공 중인 고압 직류 송전 HVDC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LS 전선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의 5개 업체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 LS 전선이 처음. HVDC 케이블이 주목받고 있는 건 남북 경협의 첫 단계로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4.4% 수준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에 많은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시기 단축을 위하여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남한의 전기를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식을 채택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저, 지중, 가공의 HVDC 송전 방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한국, 일본의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전력을 연결하는 대륙 규모의 광역 전력망으로 국가 간 전력 거래와 신재생 에너지 등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LS전선은 HVDC 케이블을 개발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쓰는 한편 향후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진행되면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해저 케이블 사업에 투자해 유럽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진출한 뒤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 연달아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 풍력단지 건설,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해상 오일 가스 개발 등이 활발해지면서 해저 케이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토지 공개념, 단기간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철학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역대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강 아래 11개구는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을 치솟는 집값에 토지 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당정청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에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이 부동산 문제 여러 현안들에 관해서 당정청 협의를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이 개념들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땅값이 급등하면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갈 거라고 모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평당 8천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9.21 공급 대책을 통해 짓기로 한 주택이 분양 중심이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판매용 중심의 아파트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건물도 임대하는 이런 주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된 토지공 개념. 집값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 3분기 또 한 번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7개 분기 연속 실적 경신 행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지 1개 분기 만에 다시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보경 기자와 함께 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실적 분석하고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7조 5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0.4% 늘어난 수준이고요. 또 전분기보다는 17.7%나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가볍게 뛰어넘은 건데요. 특히 증권업계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17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최고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이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3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 개 분기 만에 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인데요. 다만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면서 반도체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오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앞으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부문에서 2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지난 3분기에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됐는데도 이 영업이익이 좀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고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TV와 에어컨 등 가전 부문의 성장도 정체된 상황에서 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고점론까지 나와서 우려가 심각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고점론을 제기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대만의 한 노무라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가 글로벌 주식 펀드에 편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고점론의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반도체가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올해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이 전분기보다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기존 하락률인 1.5%보다 악화된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15에서 20%나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AI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서버용 디램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을 받칠 수 있을 정도로 견조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반도체 가격 추이를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7,4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나 증가한 것이지만 이 전분기보다는 3.3%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실적 전망치 평균이었던 7,811억 원에도 다소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하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009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또 특히 올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전분기보다는 2.7% 각각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역대 3분기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이 LG전자는 올해 전체로는 매출 6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과거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 관계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2.1% 상승한 데 이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로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4% 올라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0.7% 상승했습니다. 전달보다 오름세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9월 소비자 물가 조사는 지난달 18일까지 진행돼 추석 기간 물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영 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애초보다 낮춰 산출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사례가 발생한 것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비판과 함께 최종 판정 때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 기업의 냉영 간판 제품에 대한 연례 재심 1차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췄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 판정 이후 37.24%로 소폭 줄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회장 구속 사태로 멈췄던 롯데그룹의 경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지난 2월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8개월간 중단된 롯데의 투자와 채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또 총수의 부재로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과 인수합병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 회사인 크라카타오 스틸이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신 회장의 최종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제과업체, 미국 베트남 호텔 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 거의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인수합병 등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을 두고 대법원 상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신 회장이 당장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한 위원 자격 요건도 신설됩니다. 금융과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단체에선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즉각 반대했습니다.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방식을 동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보고한 개선 방안은 그간 준비한 방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내년 중 국내 스포츠 드라이빙을 체험하고 트랙 주행을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스쿨을 건립합니다. 현대차는 이 드라이빙 스쿨이 설립되면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나 제네시스 등 다른 브랜드의 차도 운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로봇팔 엠비덱스가 국제 로봇 학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엠비덱스는 네이버의 기술 연구 개발 업체인 네이버랩스와 한국기술대학교 김용재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이번 대회에서 미 한국우주국과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팀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8일에서 10일 아파트와 주택 등 압류재산 약 1,500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신한생명이 모든 직원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해 근무하는 전일제 시차 출퇴근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 40시간과 하루 8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신의 출근 시간을 정하고 이에 맞춰 퇴근 시간도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작아졌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구름을 동반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차츰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 콩네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무렵에는 제주 먼바다로 진입하겠고 내일 오전 부산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저녁에는 독도 동쪽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특보는 앞으로 그 밖의 해상과 내륙으로 차츰 확대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700mm,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최고 500m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150에서 30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초속 30m 안팎의 강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도 5에서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해상 선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엔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춘천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다 저녁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3도, 대구 24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2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책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